아버지가 눈을 감으신 날, 빈소의 향이 채 다 타기도 전에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내 앞에 이혼 합의서를 던졌다.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어. 이제 이 회사는 내 거야. 도장 찍어. 마지막 체면은 살려줄 테니까. 나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내가 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나에게 매달릴 거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나는 서명했다. 미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서명했다. 그가 웃었다. 그의 곁에 선 여자도 따라 웃었다. 일주일 뒤 금융감독원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마침내 그 웃음이 지워졌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댓글창에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의 향이 채 다 타기도 전에 심유진은 벌써 세 번째로 조객 방명록을 맨 뒷장까지 넘기고 있었다. 새벽 3시, 빈소에는 하얀 국화 냄새와 차갑게 식은 밥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 심기철의 영정사진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입꼬리를 꾹 누르고 있었다. 마치 회사 임원회의에서 형편없는 보고서를 다 듣고 난 뒤에 짓던 그 표정 같았다. 심유진은 방석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가락은 너무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한 탓에 관절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상주의 자리는 반쪽이 비어 있었다. 남편 강태훈의 이름이 흰 종이에 적혀 그녀의 옆에 붙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눈을 감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틀이 지나도록 남편은 단 한 번도 빈소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첫째 날 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옆에 누가 듣기라도 할까 봐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였다. 회사 쪽에 갑자기 비상사태가 터졌어. 남편이 수화기 너머로 말했다. 이것만 처리하고 바로 갈게. 일단 당신이 좀 버티고 있어. 심유진은 병원 복도 끝에 앉아 있었다. 몸에 걸친 검은색 상복은 아직 단추조차 다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간호사가 아버지의 병실 문 앞에 걸려있던 이름표를 떼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둘째 날 점심, 남편은 회사 총무팀을 시켜 근조하환과 조의금 봉투를 보냈다. 총무팀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사장님께서 오후에는 꼭 오신다고 전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그는 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았다. 밤 11시, 남편은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행 쪽에 급한 서류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심유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투병의 마지막 순간, 피부가 야은 종잇장처럼 변해버렸다. 그녀의 손을 쥐었을 때조차 아무런 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두 눈을 부릅뜬 채 그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유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헐떡이는 목구멍 사이로 힘겹게 새어나왔다. 서두르지 마라. 그때 병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빗물이 조밀한 자국을 남기며 흘러내렸다. 심유진은 몸을 숙여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기다려라. 와야 할 그날이 올 때까지. 장례식장에서는 절대 소란 피우지 말고. 내 말 알아들었니? 심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다시 말했다. 그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아버지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지금 빈소 앞 전자시계가 3시 17분을 가리켰다. 심유진은 조객 방명록을 덮고 시선을 들어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벌써 3일째예요. 그때 입구에서 구두 굽소리가 울렸다. 조문객이 들어올 때의 그 머뭇거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아주 안정적이고 빠르며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경쾌하기까지 했다. 밖에 서 있던 장례 지도사가 작은 목소리로 알렸다. 상주님 오셨습니다. 심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편 강태훈이 빈소로 들어섰을 때 그는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회사 기획팀장 한서연이 따라 들어왔다. 한서연 역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가슴에는 하얀 근조 리본을 달고 있었지만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빗어넘겨 조문을 온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임원회의에 참석하러 온 사람 같았다. 벽에 기대어 깜빡 졸고 있던 친척들이 인기척을 듣고 일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심유진의 고모가 가장 먼저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저 사람은 회사 직원 아니니? 왜 태훈이 뒤에 딱 붙어 들어오는 거야? 남편은 영정사진 앞에 먼저 향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빈소 한가운데 서서 주위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심유진을 쳐다보았다. 고생했어, 남편이 말했다. 심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2개의 문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결제판의 모서리가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종이는 차가웠다. 지금 상황이 좀 급해, 남편이 말했다.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고 회사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 이사회에서는 어제 이미 나를 신임 사장으로 추대했어. 이건 사장 취임 동의서야.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으라는 듯 의도적인 틈을 두었다. 이건 이혼 합의서. 빈소의 향 연기가 위로 아스라이 피어올랐다. 친척들은 마치 누군가 목구멍을 콱 틀어진 것처럼 숨을 죽였다. 고모가 화들짝 놀라 한 발짝 나서려 했으나 옆에 있던 고모부가 그녀의 팔을 다급히 잡아 끌었다. 심유진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합의서의 첫 페이지에는 이미 남편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재산 분할 항목은 아주 단순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며 상호 간의 혼인 전 재산 및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아래로는 아파트 주차권, 가전제품, 그리고 약간의 생활비 계좌 등 공동 재산 정리에 관한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깔끔했다. 남편은 아마도 회사가 이미 자기 손에 넘어왔으니 이 이혼 합의서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심유진은 2번째 서류를 넘겼다. 이른바 사장 취임 동의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인 심유진은 주요 주주의 배우자로서 강태훈이 주식회사 심제약의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등기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주요 주주의 배우자. 주주가 아니었다. 경영 참여자도 아니었다. 심지어 딸조차 아니었다. 심유진은 서류를 든 채 당장 입을 열지 않았다. 남편 뒤에 서 있던 한서연이 작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은 소리였지만 마치 모든 결과가 정해진 것을 지켜보는 자의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남편이 반발짝 앞으로 다가오며 목소리를 억눌렀다. 유진아, 오늘 소란 피우지 마. 친척들도 다 보고 있고 언론사에서 찾아올 수도 있어. 그냥 서명해. 마지막 체면은 살려줄 테니까. 심유진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3년 전 아버지가 최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도 남편은 딱 이런 말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아버님 병간호에 전념해. 바깥일은 내가 다 알아서 버틸 테니까. 그 무렵 회사는 현금 흐름이 막혀 숨이 턱턱 막히던 시기였다. 오래된 약품 라인들의 수익이 급감했고 신약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당장이라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의사에게 치료 계획을 들었고 밤에는 회사로 돌아와 시장 분석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러면서도 서류에 결제할 때 쓴 직함은 여전히 비서실장이었다. 대외적으로 남편은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하고 기자들의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아버지가 앉던 자리에 서서 우리 회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진짜 연구개발 방향을 수정하고 악성 부채를 처리하며 적자가 나는 유통망을 가차없이 잘라낸 사람은 그녀였다. 그러나 그녀는 전면에 나설 수 없었다. 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숱하게 들었던 당부 때문이었다. 유진아, 지분 구조는 아직 절대 공개해선 안 돼. 얘 태훈이는 아직 모르고 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내게는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3년을 꾹 참았다.
남편이 임원회의 도중 그녀의 말을 끊고 심 실장, 이런 사안은 일개 비서실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깎아내렸을 때도 그녀는 참았다. 한서연이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기획안의 표지만 갈아 끼운 채 남편의 책상에 올렸고 남편이 회의석상에서 한 팀장이 요새 성장이 아주 빨라라며 칭찬했을 때도 그녀는 묵묵히 참아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남편은 이혼 합의서를 들이밀었고 그의 곁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심유진은 서류를 서명란 페이지로 넘겼다. 고모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유진아, 너 이런 데서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돼. 적어도 장례는 다 치르고 나서. 고모, 심유진이 나지막이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남편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순순히 그리고 빨리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심유진은 장례 지도사에게 펜을 한 자루 빌려달라고 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빈소 안은 밖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기계음만 들릴 정도로 숨막히게 고요했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심유진. 세 글자는 떨림 하나 없이 아주 반듯하게 쓰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혼 합의서를 남편 쪽으로 밀어내고 그 사장 취임 동의서는 서명하지 않은 채 탁자 위에 그대로 두었다. 서명이 없는 동의서를 본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가 막 사라지려던 찰나 심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혼 합의서에는 서명했어. 하지만 사장 취임 동의서는 나한테 서명할 권한이 없네. 남편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심유진은 펜의 뚜껑을 닫아 탁자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다. 이사회에서 당신을 추대했다고 했지? 그럼 이사회 절차대로 진행해.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빈소 안의 모든 사람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동의서를 영정 앞에서 망자의 딸에게 내미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남편의 턱 근육이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한서연이 반발짝 앞으로 나서며 마치 다정한 조언자라도 된 양 부드럽게 타일렀다. 심 실장님. 지금 회사 상황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부사장님께서도 며칠 동안 눈을 거의 못 붙이셨어요. 실장님께서 정령회사를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이라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모두의 발목을 잡지 말아주세요. 심유진의 시선이 한서연에게 향했다. 한 팀장, 그녀가 서늘하게 말했다. 당신 오늘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빈소 안에서 누군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한서연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소가 굳어졌으나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했다. 저는 기획팀장이자 부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장례 이후의 절차를 돕기 위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장례 이후의 절차는 상조회사와 유가족이 알아서 해. 심유진이 잘라 말했다. 회사 직원이 상주 자리 옆에 버젓이 서 있을 이유는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만해. 일 험악하게 만들지 마. 심유진은 검은색 핸드백을 집어들고 영정사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다. 아버지의 발인 절차는 제가 모두 확인해 두었습니다. 남은 시간, 당신이 굳이 상주 노릇을 하고 싶다면 여기 앉아 있어. 그녀는 몸을 돌려 남편을 응시했다. 하지만 이혼 서류는 당신이 가져왔고 당신이 먼저 서명했어. 나중에 내가 당신을 등 떠밀었다는 소리는 하지 마.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 지금 끝까지 이성적인 척하는 거야? 유진아, 당신이 나 없이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회사 놈들이 일개 비서실장 말을 고분고분 들을 것 같아? 심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한서연의 향수 냄새가 훅 끼쳤다. 옅은 향이었지만 빈소의 짙은 향 냄새 속에서는 유독 날카롭게 폐부를 찔렀다. 한서연은 몸을 비켜서면서도 여전히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다. 심유진이 빈소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 남편이 친척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지금 무조건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장인어른께도 임직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책임이라는 두 글자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다. 심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른 새벽의 장례식장 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 호칭이 그녀의 숨을 잠깐 멈추게 했다. 남편의 사모님, 부사장 사모님. 지난 3년 동안 회사 복도를 지나갈 때면 젊은 직원들이 이따금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분명 그녀에게도 엄연한 직함이 있었고 개인 사무실이 있었으며 누구보다 이른 출근 기록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남편만 나타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를 남편의 그림자 뒤로 밀어넣었다. 심유진은 안전벨트를 채웠다.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 본가로요. 운전기사는 룸미러로 그녀를 한번 흘끔 쳐다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차는 텅 빈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제법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이 아뷰리를 타고 연한 노란색 선을 이으며 스쳐 지나갔다. 심유진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시트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손바닥을 폈다. 서명할 때 펜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가락 끝마디에 깊은 자국이 파여 있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본가는 청담동의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문 비밀번호는 여전히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심유진이 숫자를 차례로 누르다 마지막 숫자 위에서 손끝을 오래도록 멈췄다. 문이 열렸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들 중 아버지가 평소 즐겨 신던 짙은 회색 슬리퍼가 여전히 왼쪽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거실은 불이 꺼진 채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옅은 약 냄새와 오래된 원목 가구에서 나는 묵직한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심유진은 상복 구두를 벗고 맨발로 마루를 밟았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냉기가 서늘했다. 그녀는 안방으로 가지도 소파에 앉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서재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돋보기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지난달 그녀가 결제를 올렸던 회사 업무 브리핑 서류 몇 부가 깔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스스로 상체를 일으키기도 벅찬 상태였지만 붉은색 펜을 쥐고 페이지 여백의 밑줄을 그어가며 서류를 읽으셨다. 그녀는 책상 앞에 서서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 복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가 펼쳐지는 순간 자신의 서명 바로 아래 적힌 남편의 서명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맹신하는 듯 펜선은 오만하게 뻗어 있었다. 심유진은 손을 뻗어 구겨진 종이를 판판하게 펴주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유선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꾹꾹 눌렀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됐다. 접니다. 심유진이 입을 열었다. 수화기 너머 민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밤새 연락을 기다린 사람처럼 아주 또렷하고 맑았다. 심 실장님, 장례는 다 끝났습니까? 아지교 심유진은 어둠이 깔린 창밖 정원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빈소까지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1초의 정적이 흘렀다. 민 변호사가 물었다. 서명은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놀라움도 섞여 있지 않았다. 사장님께서 생전에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강 부사장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합의서 내용 중에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면 주저없이 서명하라고 하셨지요. 심유진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책상 모서리 부근에 남은 오래된 긁힌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쇠로 된 자를 가지고 그 위를 긁으며 장난치다 아버지에게 들켜서 그날의 회사 일일 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쓰는 벌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 내일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이 그녀가 말했다. 아닙니다. 이민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장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은 발인이 끝난 다음 날 오전 10시입니다. 문서는 반드시 그 시간에 개봉하고 인도되어야 합니다. 심 실장님, 그 전까지는 절대로 회사의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시고 강 부사장의 회사 업무 연락에도 일절 응답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민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친필 편지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심유진의 손가락이 전화기 선을 꽉 움켜쥐었다.
제게 주시는 건가요? 예, 오직 실장님 한 분만 보시라고 남기셨습니다. 심유진은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서재안은 너무도 고요해서 유선 수화기 안에서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 소리만이 작게 귓가를 울렸다. 그녀는 탁자 위의 이혼 합의서에서 아버지의 돋보기 안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안경다리가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운 채로 서류를 읽느라 짓눌린 자국이었다. 민 변호사님이 그녀가 물었다. 아버지, 마지막에 후회하지는 않으셨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민 변호사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녹음본을 남기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후회되는 것은 유진이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것뿐이라고요. 심유진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았고 아버지의 안경에는 끝내 손을 대지 않았다. 장례식 4일째, 발인이 끝난 직후 남편은 화장장 밖에서 10통이 넘는 업무 전화를 받으며 서 있었다. 심유진은 멀찍이 서 그를 지켜보았다. 남편은 상복을 입고 가슴에 흰 꽃도 아직 떼지 않았지만 전화기에 대고 내뱉는 말투는 이미 회사 임원회의 때의 그 숨가쁜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등기 서류는 오늘 중으로 무조건 접수시켜. 은행 쪽은 내가 직접 확인해서 처리할 테니까 대기해. 한 팀장, 당신은 먼저 회사로 복귀해. 내일 있을 전 직원 조회 준비 철저히 하고. 한서연은 남편 옆에 서서 한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가 건네는 서류 봉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기엔 지나치게 익숙하고 끈적했다. 친척들은 그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한국의 가정에서 망자가 땅에 묻히는 날 그 자리에서 험한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그것이 회사의 경영권이나 엄청난 액수의 돈이 걸린 문제라면, 그리고 그 당사자가 사위와 외동딸이라면 사람들은 의례 이렇게 입을 닫는다. 그래, 앞으로 차차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지만 심유진은 차차 이야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40분, 그녀는 상복을 벗고 회흑색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강남에 위치한 조용한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다. 민 변호사의 로펌은 13층에 있었다. 데스크의 직원이 그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심 실장님,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 안에는 굳게 밀봉된 서류함 3개가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예순을 앞둔 민재욱 변호사는 테이블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양복 소매 끝은 달아 있었으나 구김살 하나 없이 정갈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어넘긴 그가 그녀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앉으십시오, 민 변호사가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유진은 자리에 앉은 뒤 형식적인 인사치레를 생략했다. 서류부터 보죠, 그녀가 말했다. 민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함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봉인된 테이프를 뜯었다. 이것은 신탁 설정 서류입니다. 3년 전 심 사장님께서 최장암 확진 판정을 받으신 직후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던 회사 핵심 보통주 51%를 신탁에 넘기셨습니다. 수익자는 바로 실장님, 심유진 님입니다. 신탁관리인은 본 로펌이 지정한 법인이며 의결권 행사는 오로지 수익자의 서면 지시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유진이 서류를 넘겼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자필 서명과 공증인 도장, 그리고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는 아버지가 첫 항암 치료를 받고 난 뒤 9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다. 아버지는 물조차 넘기지 못하고 토악질을 해대면서도 밤이 되자 그녀의 등을 떠밀며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하셨다. 그녀는 아버지가 딸이 고생하는 걸 보기 안쓰러워 그러시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민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함을 열었다. 이건 강 부사장 명의로 된 지분 관련 자료입니다. 현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선주입니다. 수익권은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제한되어 있지요. 대외적으로는 이 세부 사항이 공시되지 않았고
오직 회사 내부의 주주명부와 신탁 부속 서류에만 비밀리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심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위임장을 쥐고 있고 이 사진이 지지해주니까 이미 회사를 통째로 삼켰다고 믿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민 변호사가 공증서류 한 부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하지만 심 사장님께서는 이미 2달 전에 강 부사장에게 넘겼던 모든 대리 서명권과 은행 거래 권한을 전면 철회하셨습니다. 이 철회 절차는 완벽하게 공증을 마쳤고 주거래 은행과 주요 거래처들에도 각각 통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행정 절차는 심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심유진은 공증서에 찍힌 날짜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2달 전, 그녀는 회사의 해외 협력건으로 연일 밤을 새우며 회의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무렵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만 계셨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저 진통제에 취해 잠들어 계신 줄만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판을 짜고 계셨다. 민 변호사가 다시 복사본 몇 장을 꺼내 놓았다. 장례식 당일 우리 측 정보망으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강 부사장이 임시 주주총회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변경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서명한 이사 2명의 필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펌에서 이미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1차 결과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심유진이 감정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 2명의 이사가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한 명은 아버지의 오랜 동창으로 작년에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 손떨림이 심해져 도저히 저렇게 매끄러운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태였다. 다른 한 명은 남편과의 경영권 마찰로 이미 오래전에 짐을 싸서 제주도로 내려가 요양 중이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일 열린 임시주총에 참석했을 리가 만무했다. 사문서 위조군요. 그녀가 서늘하게 내뱉었다. 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 변경과 은행 권한 이전에 사용되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추가됩니다. 절차대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심유진이 마지막 3번째 서류함으로 손을 뻗다 잠시 멈칫했다. 민 변호사가 그녀의 눈빛을 읽고 말했다. 이곳에는 사장님의 친필 편지와 음성 녹음본이 들어 있습니다. 혼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실 옆에는 작은 휴게실이 딸려 있었다. 민 변호사는 서류함을 그곳으로 옮겨주며 문을 닫기 전 말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심유진은 작은 원형 테이블 앞에 앉아 봉투를 뜯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쓰시던 옅은 미색 편지지가 나왔다. 글씨체는 예전보다 눈에 띄게 흔들려 있었지만 획 하나하나는 여전히 힘주어 또렷하게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유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구나. 마지막 3년 동안 널 그 차가운 그늘에 혼자 세워두어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게 물은 적이 있었지? 회사 현판에는 심제약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회사 안에는 심시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으냐고. 그때 나는 내게 회사란 핏줄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반만 맞았다. 회사가 어느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그 무게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앞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나는 이 회사를 그저 꼭대기 자리에만 눈이 먼 놈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태훈이는 능력이 있는 놈이고 야심도 크다. 능력은 부리면 그만이지만 야심에는 반드시 선이 그어져 있어야 해.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놈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고 동시에 그놈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놈은 내가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를 자기 공으로 포장하기 시작했고 신약 연구개발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자금을 제 권력을 키울 도박의 판돈으로 삼았으며 이사회 임원들을 이권으로 샀다 팔 수 있는 장기말 취급했다. 내가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딘 것은 내가 너에게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지. 이제 여기까지다. 그걸로 충분하다. 신탁 서류는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너는 이제 누구에게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구차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다. 너는 그저
궤도를 이탈한 회사를 원래의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된다. 만약 태훈이가 내 장례식장에서 도를 넘는 무례를 범하더라도 절대 빈소에서 얼굴 붉히며 싸우지 마라. 그놈이 자기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인간이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쥐고 있던 패를 바닥에 모조리 펼쳐 보이기 마련이니까. 녹음기 안에는 내가 대리 권한을 철회한다는 명확한 지시 내용과 연구개발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정황에 대한 내 증언이 담겨 있다. 민 변호사가 끝까지 널 도울 거다. 유진아, 너는 일개 비서실 직원이 아니다. 너는 내가 이미 3년 전에 결정한 이 회사의 유일한 후계자다. 아버지 심기철. 편지지 맨 아래쪽에는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덧붙인 듯 아주 옅은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났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떠안으며 희생하지는 마라. 책임져야 할 자가 처절하게 책임지게 만들어라. 심유진은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마지막 줄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으나 마치 겉면이 녹지 않은 독한 알약을 생으로 삼킨 것처럼 목구멍이 지독하게 뻑뻑하고 아팠다. 그녀는 녹음기를 켰다. 기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고 느릿했다. 나 심기철은 오늘부로 강태훈이 보유했던 모든 대리 서명권을 전면 철회한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길게 기침을 토해냈다. 녹음기 너머로 누군가 아버지에게 물을 건넸고 유리잔이 탁자에 달그락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회사 연구개발 자금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명목은 외부 컨설팅 비용 및 시장 조사 선급금으로 위장되어 있으나 실제 자금의 사용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강태훈은 이사회에 충분한 사전 승인 없이 부사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위험군의 개인 투자와 연관된 거래를 수차례 독단적으로 강행했다. 따라서 본인은 그가 더 이상 내 대리 권한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최종 판단한다. 심유진은 이 대목에서 천천히 녹음기 볼륨을 조금 낮췄다. 아버지가 이 말을 남길 당시 몸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종이에 선명한 도장을 찍어내리듯 단호했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 변호사가 물었다. 사장님, 방금 진술하신 모든 내용이 사장님 본인의 명백한 자유의지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십니까? 아버지가 대답했다. 확인해. 그 짧은 두 글자 이후 기나긴 정적이 흘렀다. 심유진은 녹음기를 끄고 편지를 원래대로 접어 봉투 안에 넣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민 변호사는 창밖을 응시한 채 서 있었다. 민 변호사님, 심유진이 불렀다. 시작하죠. 민 변호사가 몸을 돌렸다.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진행하시겠습니까? 강태훈에게 밀려나 주변부로 떨어진 초기 창립주주들과 사회 이사들에게 연락을 돌려주세요. 심유진은 서류철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정식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모든 표심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금융감독원 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발장 및 관련 자료는 오늘 바로 접수시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연구개발 자금의 불법 유출 경로는 제가 이미 지난 석 달 동안 밑바닥까지 뒤져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기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민 변호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손아랫 사람을 향한 애틋함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 스쳤다. 심유진은 그 시선을 애써 피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녀가 덧붙였다. 이혼 합의서 복사본은 안전하게 잘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은 강태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 얄팍한 종이 쪼가리가 자기가 이겼다는 완벽한 전리품이라고 믿고 있겠죠. 민 변호사는 지시받은 서류들을 자신의 검은 가죽 가방 안에 꼼꼼히 챙겨 넣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 종이는 전리품이 아니라 스스로 제 목을 조르기 위해 그어놓은 한계선이라는 거려. 그 후 3일 동안 심유진은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포에 있는 조그마한 재활병원이었다. 회사 초기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정 이사가 그곳에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 이사는 젊은 시절 아버지를 따라 전국을 돌며 원료 공급망을 개척한 개국 공신이었으나 이후 남편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다가 이사회 변두리로 처참하게 내쳐졌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정 이사는 병실로 들어서는 심유진을 발견하고 먼저 그녀 뒤에 선 민 변호사를 흘끔 살폈다. 심 실장, 정 이사가 입을 뗐다. 사장님 일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유진은 그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정 이사님, 오늘 저는 비서실장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신탁수익자 증명서류를 꺼내 병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 핵심 보통주 51%는 신탁으로 관리되며 그 유일한 수익자는 바로 접니다. 다가올 정식 주주총회에서 저는 그 막강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강태훈을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겁니다. 정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서류의 페이지를 넘겼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어 올렸다. 사장님께서 기어이 무서운 뒷수를 남겨놓으셨군요. 심유진은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이사님의 반대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다시 이사회 정중앙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정 이사가 쓴웃음을 지었다. 내 몸이 이런 꼴인데? 회사에 매일 출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무너진 신약 연구의 뼈대를 바로잡고 감시할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이사님을 믿으셨듯 저 역시 이사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정 이사는 늘 회사 복도를 고개 숙인 채 조용히 걸어 다니던 이 여자를 처음으로 아주 유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심 실장, 그동안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심유진이 서류를 거두어 드렸다.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아버지가 떠나셨으니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창립 멤버는 분당에 살고 있었다. 김상무는 이미 오래전 현직에서 은퇴하여 자택에서 난초를 가꾸며 소일하고 있었다. 심유진의 설명을 전부 듣고 난 뒤 그는 딱 한 가지만 물었다. 태훈이도 이 사실을 아느냐? 곧 알게 될 겁니다. 김상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랍장을 여러 색이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심기철 사장이 회사를 갓 창업했을 무렵 허름한 공장 문 앞에서 직원 몇 명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다들 값싼 싸구려 양복을 입고 햇볕에 그을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회사를 자기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놈들을 가장 혐오하셨다. 김상무가 사진을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제약회사가 누가 가장 높은 의자에 앉을지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결국 약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만드는 거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마저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 심유진은 그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손을 뻗어 만지지는 않았다. 김상무가 말했다. 내 표는 너에게 주마. 세 번째 만남은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윤 교수와의 대학 연구실 면담이었다. 그날은 비가 꽤 많이 내렸고 캠퍼스 바닥에는 흠뻑 젖은 은행잎들이 노랗게 달라붙어 있었다. 윤 교수는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지분율 따위는 묻지도 않았다. 그의 첫 질문은 이것이었다. 연구개발 자금 불법 유출과 관련된 고발 자료는 얼마나 탄탄합니까? 심유진이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 경로, 예산 전용 승인 이메일 내역, 예산 변경 기록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강태훈의 개인 투자 관련 차명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 부분은 금감원과 검찰의 정밀한 조사가 들어가면 낱낱이 파헤쳐질 겁니다. 윤 교수는 서류를 넘길수록 미간의 주름을 깊게 팠다. 이건 단순한 경영상의 오판이 아니군요. 윤 교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회사를 자기 개인 현금 인출기처럼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심유진이 응수했다.
사장 해임, 사법기관 조사, 주주 대상 공시. 이 모든 것을 완벽한 순서대로 진행할 겁니다. 윤 교수가 서류를 탁 덮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셋째 날 저녁 무렵 변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로펌을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사위가 어둑해진 뒤였다. 심유진이 차를 기다리며 길가에 섰을 때 휴대전화 전원을 켜자 수십 통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남편이 1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첫 번째 메시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장례식이 끝났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게 무슨 꼴이야? 두 번째. 회사 서류 아직 서명 안 했잖아.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지 마. 세 번째. 이혼 서류는 당신이 이미 서명했으니 앞으로의 정리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 그리고 30분 전에 도착한 마지막 메시지. 당신 혹시 민 변호사 만났어? 유진아, 내 말 들어. 장인어른이 옛날에 해둔 낡은 안배는 이제 아무 소용없어. 지금 이 회사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건 나야? 심유진은 메시지를 전부 읽고도 한 글자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가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자 교차로에서 우회전에 들어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구두코 위를 환하게 비추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작고 투명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같은 시각 심제약 본사 사옥 16층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남편 강태훈은 대표이사 집무실 한가운데 서서 비서가 문패를 새로 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묵직한 금속 명패에는 사장 강태훈이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글자들을 쓰다듬었다. 3년 전 그가 이 건물 회의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회사 사람들은 그를 그저 사장 사위 정도로만 대우했다. 겉으로는 깍듯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늘 그를 훌쩍 뛰어넘어 심기철 사장을 향해 있었다. 이후 심 사장이 병으로 쓰러지자 그는 장인어른을 대신해 은행 실무진과 회의를 하고 투자자들을 접대하며 외부 계약서에 대리 서명하기 시작했다. 인간이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그 의자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한서연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와 다음 날 있을 전 직원 조회 식순이 적힌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장님, 내일 오전 10시 전체 임직원 조회 일정입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하시고 이어서 곧바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선언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표이사 실장 자격으로 무대에 올라 회사의 신규 전략을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 명패는 다 준비됐어? 총무팀에 지시해 두었습니다. 한서연이 여유롭게 웃었다. 그런데 탕비실 쪽에서 쓸데없는 뒷말들이 좀 나오나 봅니다. 무슨 뒷말? 심 실장도 지난 몇 년간 회사에서 한 일이 적지 않은데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버리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한서연이 결제판을 덮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대표이사 실장 자리를 꿰차는 게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험담도 들립니다. 남편이 차갑게 콧방귀를 꼈다. 여기가 무슨 노인정이랑 요양원인 줄 알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야. 한서연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양복 어깨선을 다정하게 쓸어내렸다. 드디어 원하시던 자리에 앉으셨네요. 그녀가 콧소리를 섞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심씨 집안 사람들 눈치 볼 일은 없겠어요. 남편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 회사는 원래 내 것이 돼야 맞았어. 그가 거만하게 내뱉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3년 전에 벌써 부도났을 회사라고. 유진이 그 여자가 뭘 알아? 병실이랑 골방에 처박혀서 서류 조각이나 들여다볼 줄 알았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금 융통이 뭔지 알기나 해. 장인어른도 마지막에는 인정하셨어. 이 회사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걸. 한서연은 그의 환상을 굳이 깨지 않았다. 수익성이 떨어져 무 잘리듯 잘려나간 악성 유통망 정리, 원료 공급처와의 피말리는 단가 인하 협상, 그리고 해외 협력사를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인 완벽한 임상 데이터 분석 보고서. 그 모든 것이 심유진이 캄캄한 비서실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남몰래 피를 토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다. 심유진이 작성한 그 기획안의 표지를 찢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박아 남편의 책상 위에 올려둔 장본인이 바로 한서연이었으니까. 남편은 번지르르한 결과만 챙기면 그만이었다. 그 과정에서 누가 피눈물을 흘렸는지는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심제약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전체 임직원 조회가 열렸다. 남편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을 때 강당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눈에 띄게 성글고 빈약했다. 그는 기분이 상한 것을 애써 감추고 마이크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다. 한서연은 맨 앞줄 정중앙 좌석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대표이사 직속 실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새겨진 사원증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 자리는 원래 심유진의 것이었다. 회사의 나이 지긋한 직원들은 그 뻔뻔한 사원증을 보며 하나같이 표정을 굳혔다. 총무팀의 어린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 화면만 만지작거렸고 맨 뒷줄에 앉은 연구개발센터의 팀장급 연구원들은 팔짱을 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심기철 전 사장님의 타계는 회사의 크나큰 슬픔이자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저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강력히 추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주식회사 심제약은 새로운 제2의 도약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가 슬라이드 리모컨을 누르자 거대한 스크린의 효율, 확장, 투자라는 세 단어가 큼지막하게 떠올랐다. 과거의 경영 방식은 너무 낡고 보수적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기약 없는 신약 연구에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심제약은 공격적인 외부 투자를 단행하고 단기 현금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낡은 프로젝트들은 과감하게 폐기할 것입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연구개발센터 소속 누군가가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아직도 심 사장님 시절의 낭만주의적 경영에 젖어있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회사는 대학교 연구실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감상 따위로는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한서연이 단상 아래에서 제일 먼저 과장되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앙상하게 강당을 떠돌았다. 남편이 말을 이었다. 조직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직속 실장 산하로 기획, 재무, 대외 협력 부서를 전면 통합합니다.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 한서연 전 기획팀장을 대표이사 실장으로 파격 승진 발령합니다. 대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하리만치 조용해졌다. 그때 오랫동안 회사를 다닌 나이든 직원 한 명이 불쑥 손을 들었다. 남편이 미간을 팍 찌푸렸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직원은 고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 그럼 그동안 헌신하셨던 심유진 실장님은 앞으로 어느 부서를 맡게 되십니까? 남편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한서연이 진행요원이 건네는 마이크를 건네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우아하고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심 전 실장님은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업무에서 손을 떼신 상태입니다. 향후 인사이동이나 발령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사장님의 고유 권한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요. 노직원이 한서연을 노려보았다. 심 전 사장님 장례식 발인이 고작 어제 끝났습니다만 남편이 마이크를 입에 바싹 가져다 댔다. 장소와 상황에 맞는 발언만 하십시오. 이곳은 직원 개인의 가정사를 논하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얼음장 같은 말이 떨어지자 대강당에 있던 수십 명의 직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무겁게 쳐다보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가장 사적인 치적 문제를 아버님의 영정 앞에 끌고 들어오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의 공적인 자리까지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온 인간이 과연 누구인지를. 직원 조회가 끝난 뒤 대표이사 집무실로 돌아온 남편의 기분은 최악에 가까웠다. 그러나 비서가 다급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사장님, 주거래 은행 VIP 담당 지점장님 전화입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그는 순식간에 권위적인 사장의 가면을 다시 덮었었다. 일이 넘겨. 전화가 연결되자 은행 쪽 지점장은 아주 조심스럽고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강 부사장님. 회사 주거래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 이체 지시가 들어왔는데 전산 시스템상 서명 권한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오류가 뜹니다. 남편이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이제 명실상부한 대표이사입니다. 법인 인감이랑 등기 서류 다 올려보냈잖습니까? 지점장이 잠시 말을 멈칫했다. 현재 귀사의 핵심 계좌 및 주요 자금 인출과 관련한 최종 승인 권한은 신탁 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잠겨 있습니다. 기존의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서명 권한은 이미 2달 전에 철회되었다는 내용 증명이 저희 쪽으로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휘갈기려던 남편의 만년필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무슨 놈의 신탁 관리인? 그게 뭡니까? 죄송하지만 상세한 계약 내용은 귀사의 실제 권리 보유자와 해당 신탁 관리인 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희 은행 측에서는 부사장님의 단독 서명만으로는 자금 집행을 승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핏기가 가셨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알고나 있어? 은행 지점장은 여전히 깍듯하게 기계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저희는 접수된 법적 서류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기자 남편은 쥐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두꺼운 유리 상판에 펜촉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마침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오던 한서연이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은행놈들이 주거래 계좌를 싹 다 동결해버렸어. 자금을 빼려면 무슨 빌어먹을 신탁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대. 한서연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싹 가셨다. 신탁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무실 안을 신경질적으로 서성거렸다. 장인어른 밑에 붙어먹던 늙은 찌꺼기들이 뒤에서 꼼수를 부린 거야.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아마 민 변호사 그 능구렁이 지시겠지? 늙은이가 죽기 전까지 나를 못 믿고 이딴 구질구질한 자물쇠를 채워놓고 갔어. 한서연이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목소리를 바닥으로 깔았다. 주거래 계좌가 묶여버리면 당장 진행 중인 신규 투자 대금은 어떻게 하죠? 사장님께서 그쪽 대표한테 다음 주까지 무조건 입금하겠다고 호언장담하셨잖아요. 남편이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 무슨 수로요? 유상증자. 남편이 눈을 번뜩였다. 제3자 배정으로 긴급 유상증자를 때려서 외부 자본을 쏟아붓고 그 늙은이들 지분율을 물타기해서 깡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신규 자본이 수혈돼서 내 우호 지분이 늘어나면 주총에서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어. 한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제판을 꽉 쥔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회사와 오랜 거래를 맺어온 증권사 임원과 은밀히 만났다. 그의 파격적인 유상증자 계획을 듣던 증권사 임원은 자료를 넘길수록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강 사장님. 긴급 유상증자,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증권사 임원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귀사의 정관을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나 경영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증자의 경우 반드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강력한 방어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남편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다. 그 정도 찬성표야 당연히 끌어올 수 있지? 증권사 임원이 가져온 최신 주주 명부를 탁자 위에 펼쳐 보였다. 사장님 명의로 등록된 주식은 대부분 우선주라 이사회에서 표를 던질 수 있는 의결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 편에선 이사 2명의 지분을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심기철 전 사장님이 보유하셨던 핵심 지분 전량이 현재 정체불명의 신탁 명의로 묶여 있는데 이쪽에서 찬성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이 안건은 이사회 문턱도 넘지 못합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남편의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 신탁이라는데 묶인 지분이 정확히 몇 %요? 증권사 임원은 직접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대신 무겁게 입을 뗐다. 유상증자 안건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그 수익자가 대체 누구야? 저희 쪽 정보망으로는 수익자의 신원까지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증권사 임원이 서류를 덮었다. 강 사장님, 만에 하나 그 신탁관리인이 반기를 든다면 증자는커녕 당장 사장님 자리부터 방어하셔야 할 겁니다. 내부 지분 구조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오십시오. 남편은 호텔 통유리 창 밖을 내다보았다. 로비에서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바퀴 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규칙적인 마찰음을 내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거만하게 앉아있는 이 권력의 의자 밑바닥이 단단한 대리석이 아니라 텅 빈 낭떠러지일지도 모른다는 오싹한 공포를 느꼈다. 그가 회사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대표이사 집무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한서연이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다급히 일어섰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겉옷을 소파에 팽개쳤다. 장인어른 지분이 몽땅 신탁으로 넘어가 있었어. 지분율이 얼만데요? 남편은 선뜻 입을 떼지 못했다. 한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훅 하셨다. 설마 51%는 아니죠? 남편이 짐승처럼 흉포하게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한서연은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움찔하며 황급히 변명했다. 그냥 짐작한 거예요. 은행의 주거래 권한을 강제로 얼려버리고 유상증자 방어권까지 틀어줄 수 있으려면 회사의 숨통을 쥐는 51% 지배 지분율밖에 없잖아요. 남편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 양무릎에 팔꿈치를 올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수익자가 누군데요? 한서연이 캐물었다. 아직 몰라. 혹시 심유진 아니에요? 남편은 그 이름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서연이 한 발짝 다가서며 다그쳤다. 태훈 씨, 만약 진짜로 그 여자면 우리 전부 끝장이에요. 장례식 끝나고 며칠 동안 회사에 코빼기도 안 비친 여자가 진짜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었겠어요?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을 게 뻔하잖아요. 남편이 벌떡 고개를 쳐들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알량한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 여자가 경영을 알아? 주식을 알아? 지분 서류 몇 장 손에 쥐어줬다고 치자. 그걸 어떻게 휘두르는지 누군가 옆에서 하나하나 코치해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장이야. 기껏해야 민 변호사나 뒷방 늙은이들 몇 명 꼬드겼겠지. 그 머리 굳은 인간들이 서류 조가리 하나로 내 회사를 날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서연은 광기에 찬 그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심유진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음이 길게 울리고 나서야 마지못해 전화가 연결되었다. 유진아, 남편은 창가로 걸어가며 억지로 다정하고 어른스러운 목소리를 꾸며냈다. 우리 감정 빼고 이성적으로 대화 좀 하자. 수학이 너머는 싸늘할 정도로 고요했다. 몇 초 뒤 심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곤란해. 당신 혹시 장인어른 신탁 서류 빼돌렸어?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찔러보았다. 심유진은 부정조차 하지 않았다. 내일이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남편은 어금니를 가득 깨물었지만 다시 비굴하게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당신 제발 민 변호사 같은 놈들 농간에 놀아나지 마. 회사 경영이라는 게 종이 서류 몇 장 던져놓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가진 의결권 나한테 싹 다 넘겨. 그럼 내가 이사회 이사 자리는 하나 보장해 줄 테니까. 이혼 문제도 백지화하고 다시 생각해 볼게. 심유진은 청담동 본가 서재에 앉아 탁자 위에 수북하게 쌓인 주주총회 상정 안건 자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일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핏자국 같은 친필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장례식 빈소에서 그가 오만하게 내밀었던 싸구려 볼펜을 떠올렸다. 이혼 합의서는 이미 도장 찍었어. 그녀가 차갑게 뱉어냈다. 남편의 목소리 밑바닥에서 야차 같은 본성이 기어 올라왔다. 당신, 내가 들이민 이혼 서류에 넙죽 사인만 하면 끝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혼인 기간 동안 내가 회사 다 먹여 살리고 기여한 몫이 얼만데? 법정 가면 재산 분할 비율 처음부터 다시 다 뜯어고칠 수 있어?
장인어른이 멋대로 써놓은 유언장 따위 판사가 다 인정해 줄 것 같아. 심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합의서 복사본을 한 장 넘겼다. 이혼합의서 제6쪽 그녀의 목소리는 법전처럼 건조하고 명징했다. 양측은 상호간의 혼인 전 특유 재산 및 상속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8조 양측은 본 합의서의 내용이 외부의 강압이나 기망 없이 본인의 완전한 자유의지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내 서명이 내 이름보다 먼저 적혀 있던데. 전화기 너머에서 남편의 숨소리조차 뚝 끊겼다. 심유진이 확인 사살을 했다. 강태훈. 그 잘난 서류를 아버지 영정 앞에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꼼꼼히 읽어봤어야지.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훅훅거리며 귓전을 때렸다.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함정을 판 거였어? 합의서를 준비한 건 당신 짓이야. 심유진이 서늘하게 찔렀다. 내 손에 펜을 쥐어준 것도 당신이고. 남편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너 까먹었어? 지난 3년 동안 밖에서 접대하고 대가리 숙여가며 개처럼 뛰어다닌 게 누군지 잊었냐고. 내가 아니었으면 은행권 대출 연장은 꿈도 못 꿨고 떨어져 나간 거래처 놈들 절대 안 돌아왔어.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조차 못 줄 뻔한 걸 내가 살려놨다고. 심유진은 고개를 들어 서재 책장에 고이 모셔둔 아버지의 서류함들을 차분히 응시했다. 내일 열릴 주주총회 때 그 눈물겨운 무용담 실컷 떠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회사 주주들과 이사들 전원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디 한번 당당하게 지져봐. 그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껑 열린 전화기에서 끊김음이 뚜 하고 울리자 남편의 손등에 시퍼런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휴대전화를 소파 가죽 위로 패대기 쳤다. 집무실 문간에 얼어붙어 있던 한서연은 감히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해요? 한서연이 파르르 떨며 물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허공만 노려보았다. 다음 날 오전 심제약 본사 사옥 18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 웅장한 회의실은 과거 심기철 사장이 회사를 호령하던 공간이었다. 가장 상석인 긴 원목 테이블의 헤드자리 뒤쪽 벽면에는 회사가 처음 설립되던 시절의 허름한 공장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비좁은 공장 문 앞에는 20명 남짓한 창립 멤버들이 서 있었고 심기철 사장이 그들의 한가운데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회의실에 도착해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인 그의 얼굴은 전날 밤에 여파로 핏기가 가시고 흉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의 편에 선 이사 2명은 왼쪽 자리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힐끔힐끔 회의실 출입문 쪽을 쳐다보았다. 한서연은 주식 지분이 한 주도 없는 탓에 회의실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두꺼운 회의 자료 뭉치를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문 밖에 서서 애써 태연한 척 핏기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9시 55분 정각, 복도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심유진과 민 변호사가 나란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같이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으며 몸에는 반지 하나조차 걸치지 않았다. 그녀가 한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서연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심 실장님. 심유진이 우뚝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이후로 다신 나를 그 직함으로 부르지 마. 한서연이 안고 있던 서류철의 모서리를 신경질적으로 꽉 움켜쥐었다. 심유진이 육중한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 앉아있던 이사진 전원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오직 남편 강태훈만이 엉덩이를 붙인 채 오만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는 심유진이 뚜벅뚜벅 걸어와 가장 상석인 대표이사 사장석의 의자를 빼고 앉는 과정을 독사처럼 쏘아보았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으며 모든 백색 소음마저 완벽하게 소거되었다. 남편이 헛웃음을 쳤다. 유진아, 너 앉을 자리를 단단히 착각한 모양인데.
심유진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고 그를 응시했다. 착각한 거 없어? 그녀가 서늘하게 대답했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주식 신탁 유일 수익자이자 심제약 보통주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남편이 민 변호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삿대질을 했다. 저딴 서류 조가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적 검토도 안 끝났어. 어디서 위조된 신탁증서 하나 들이밀고 감히 상석을 꿰차고 앉아. 민 변호사가 아주 느릿하고도 위압적인 동작으로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강 부사장님 외민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호칭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린 임시 주주총회의 제1호 의안은 귀하가 이전에 날치기로 진행했던 대표이사 취임 절차의 법적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며 제2호 의안은 귀하가 현재 맡고 있는 모든 직위에서 전면 해임하는 건입니다. 이 투표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귀하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단 1%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민 변호사가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서류를 띄웠다. 이 문서는 3년 전 고 심기철 사장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지분 신탁 공증 서류의 원본입니다. 회사 경영권을 결정짓는 핵심 보통주 51% 전량이 이미 이 신탁으로 완전히 이전되었으며 그 유일무이한 수익자는 심유진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신탁관리인은 법적 규정에 따라 오직 수익자인 심유진님의 서면 지시에 의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공증인 도장과 명확한 서명 날인이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 눈앞에 폭로되었다. 남편 편에 서 있던 이사 한 명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저런 신탁 계약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는 단 한 번도 보고받거나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민 변호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주주개인의 사유 재산인 주식 지분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등기 이사시라면 그 정도 상법의 기본은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그 이사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민 변호사가 여세를 몰아 두 번째 서류 화면을 띄웠다. 다음은 고 심기철 사장님께서 이미 2달 전에 강태훈 부사장에게 위임했던 모든 대리 서명 권한과 기업 금융 결제 권한을 전면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증서입니다. 현재 당사의 주거래 은행 전 지점과 주요 납품 거래처에 이 내용 증명이 송달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성을 잃고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2달 전이면 장인어른은 이미 안말기로 의식이 오락가락하시던 상태였어. 저딴 서류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 아래 쓰였다고 어떻게 장담해. 민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팩트로 그를 짓눌렀다. 권한 철회 서류가 작성되던 당일 담당 주치의의 명확한 의식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공증인과 2명의 증인이 현장에 입회했습니다. 또한 서명 당시의 전체 과정이 끊김없이 비디오로 녹화되어 보관 중입니다. 강 부사장님께서 굳이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시겠다면 향후 민사법정에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상석에 앉은 심유진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남편의 두 손을 향해 있었다. 남편은 핏기가 가신 손가락으로 가죽 의자의 팔걸이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밤, 장례식장에서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바로 그 거만했던 손이었다. 그때는 승리를 확신하며 한없이 여유롭게 종이를 팔랑거리던 손가락이 지금은 공포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민 변호사가 기어코 세 번째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결정타였다. 이 문서는 강 부사장이 최근 자신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을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원본입니다. 확인 결과 이 의사록에 서명한 이사 2명의 자필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1차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서명이 도용된 이사 2분은 당일 주총 참석은 물론이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진술하셨습니다. 회의실 왼쪽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 즉 이사 한 명의 고개가 사형수처럼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다른 이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했다. 우리는 그저 강 부사장이 시키는 대로 관행인 줄 알고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질렀다. 입 닥쳐.
민 변호사가 남편을 정면으로 주시하며 선고를 내렸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형사고발장은 오늘 오전 검찰청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등기소에도 등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회사 총무팀장이 헐레벌떡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 부사장님. 방금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사 연구개발 자금의 대규모 횡령 및 비자금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강제 자료 제출 통보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 파멸의 선고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편에게 꽂혔다. 열린 문틈으로 밖에서 상황을 엿듣고 있던 한서연의 다리가 푹 꺾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증발했고 안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하얀 A4 용지들이 복도 바닥 위로 눈송이처럼 흩뿌려졌다. 남편이 의자를 걷어차며 벌떡 일어섰다. 분노로 눈 실핏줄이 터질 듯 붉어져 있었다. 이게 다 내년이 뒤에서 꾸민 짓이지. 심유진은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금감원에 고발 자료를 넘겼어. 내가 감히 회사를 처먹겠다고 내 남편을 검찰에 팔아넘겨? 전 남편 심유진이 무표정하게 정정했다. 남편의 눈꼬리가 파르르 경련했다. 그녀가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회사 부사장이지. 내가 빼돌린 연구개발 자금은 우리 부부 사이의 사소한 치정 싸움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기업 범죄야. 남편이 발악하며 헛웃음을 쳤다. 빼돌려. 횡령. 그건 회사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 레이아웃이었어. 일개 비서실이나 지키던 여자가 자금 회전율에 자아자나 알아? 심유진은 탁자 위에 놓인 결제 서류 뭉치 중 한 장을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빼들었다. 작년 9월 표적 항암 신약 임상 이상에 들어가야 할 추가 예산 30%를 당신이 강제로 칼질했지. 그리고 정확히 같은 달 긴급 해외 시장 조사라는 명목으로 외부 컨설팅 비용 수십억이 현금으로 빠져나갔어. 그 돈이 꽂힌 계좌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모펀드의 유령 회사였고 예산 전용 승인 이메일에 보면 기획팀장 한서연이 재무팀을 압박하며 결제를 재촉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명분은 사장님께서 구두로 승인하셨다는 거였지.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그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달고 계셨어. 무슨 수로 승인을 해? 문 밖에서 엿듣던 한서연은 비틀거리며 복도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남편이 문 쪽을 힐쩍 노려보며 입술을 짓씹었다. 심유진이 또 다른 서류를 허공에 팔랑거렸다. 올해 1월 연구소의 첨단 장비 구매 대금 결제를 고의로 미루는 바람에 외국계 부품 공급사가 2주 동안 물건을 끊어버린 적이 있었지. 당신은 정확히 그 금액만큼을 당신 지분이 들어간 페이퍼 컴퍼니로 이체했어. 강태훈. 이게 당신이 말하는 그 잘난 경영상의 판단이야? 남편이 주먹으로 원목 테이블이 부서져라 내리쳤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나를 취조해. 다 무너져가는 이 썩은 회사를 멱살 잡고 살려낸 건 바로 나야.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알잖아. 지난 3년 동안 은행권 대출 막으려고 술상무 노릇하며 머리 조아리고 해외 투자자들 비위 맞추며 무릎 꿇었던 게 누군데. 심기철이 병원에 자빠져 있을 때 이 회사의 기둥을 맨몸으로 떠받친 건 나 강태훈이라고.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내내 침묵을 지키던 정 이사가 휠체어 바퀴를 밀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강 부사장. 자네가 밖에서 술 처먹으며 투자자들한테 떠벌렸던 그 기가 막힌 사업 기획안? 그거 누가 쓴 건지나 알아? 남편이 정 이사를 획 쏘아 보았다. 정 이사가 일갈했다. 은행 대출 연장할 때 제출했던 그 완벽한 현금 흐름 조정 브리핑 자료. 내가 그 초안 쓴 사람을 똑똑히 기억해. 유진이가 새벽 3시까지 비서실에서 코피 쏟아가며 만든 거야. 해외 협력사들이 다시 계약서 들고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분량의 임상보충 데이터 분석 자료도 유진이가 연구소 애들 독려해가며 보름 밤낮을 세워 뽑아낸 거라고. 자네는 그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고
밖에 나가서 남의 공을 자기 것인 양 떠벌리고 다녔을 뿐이야. 남편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이 늑다리 새끼들이 핏줄이라고 뭉쳐서 그년 편만 드는구나. 지 성이 심시니까. 김상무가 쥐고 있던 만년필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그래. 유진이는 심씨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유진이 편을 드는 건 이 아이의 성씨 때문이 아니야. 유진이는 제약회사를 사람 살리는 곳으로 여기지만 너는 이 회사를 내 알량한 권력욕을 채울 왕좌로 여겼기 때문이야.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민 변호사가 심유진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투표에 붙이시겠습니까? 심유진이 턱을 당기며 승낙했다. 제1호 의안. 강태훈이 이전에 임시 주주총회 명의로 제출했던 대표이사 취임 절차의 전면 무효를 확인한다. 김인 변호사가 낭독했다. 제2호 의안. 강태훈을 당사의 모든 직위 및 이사회 임원직에서 영구 해임한다. 제3호 의안. 신탁관리인 및 정상화된 이사회가 향후 사법기관의 형사조사 및 금융감독원의 정밀감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승인한다. 의결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짧았다. 신탁이 보유한 압도적인 51%의 의결권으로 심유진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 이사, 김상무, 윤 교수 전원이 찬성했다. 남편의 끈앞풀이였던 이사 2명 중 1명은 겁에 질려 기권했고 나머지 1명만이 바들바들 떨며 반대표를 던졌다.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민 변호사가 선언했다. 상정된 모든 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신의 사형 선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심유진을 노려보던 그의 두 눈에서는 시뻘건 분노가 가라앉고 대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멍청한 공백만이 자리 잡았다. 너, 내가 이러고도 끝날 줄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이혼이라는 게 내 맘대로 종이 쪼가리 한 장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이 회사의 지분 가치, 내가 기여한 목 다 청구할 수 있어. 장인어른이 멋대로 짠 판때기, 법정 가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심유진은 서류철 안에서 그가 영정 앞에서 던졌던 이혼 합의서의 복사본을 조용히 꺼냈다. 그녀는 그 비루한 종이를 집어 던지지 않았다. 그저 곁에 선 비서에게 턱짓하여 복사본을 남편의 눈앞에 정중하게 대령하도록 했다. 이건 내가 아버지 빈소까지 쳐들어와서 내게 들이밀었던 합의서야. 그녀가 말했다. 내 서명이 내 것보다 먼저 적혀있지? 제6조. 넌 나의 혼인 전 재산과 상속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어. 제8조. 넌 이 서류에 어떤 강압도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어. 제10조. 넌 심지어 장래 기간 내에 신속하게 혼인관계 정리에 협조하라고 친절하게 명시까지 해두었지. 남편의 떨리는 손이 그 몇 장의 종이를 넘겼고 제일 뒷장 하단에 박힌 자신의 오만한 서명에 시선이 멈췄다. 그는 그때 너무나도 다급했다. 이 지긋지긋한 심유진을 자신의 화려한 인생에서 당장 쫓아내고 싶었고 그 옆자리에 한서연을 당당하게 앉히고 싶었으며 자신이 온전한 심제약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변호사가 대충 긁어온 이혼 합의서를 던져줄 때 그는 기껏해야 강남 아파트 몇 채와 예금 통장 잔고 따위나 훑어보았을 뿐이다. 그는 이미 회사가 자신의 수중에 떨어졌기에 아내의 상속 재산이라는 항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껍데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는 이혼 조항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다며 통쾌하게 웃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 티 없이 맑은 깨끗함이 지금 날카로운 단두대의 칼날이 되어 그의 목통을 내리치고 있었다. 심유진이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지막 체면은 살려주겠다고 했지? 고마워. 당신 역시 스스로 절대 넘어올 수 없는 완벽한 무덤의 경계선을 그어놓았네. 남편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합의서를 테이블 위로 내리쳤다. 심유진.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그의 그 포갑적인 고함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칩니다. 심유진이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태훈 씨, 지금 당장 회사 보안 출입 카드, 업무용 노트북, 그리고 부사장 직함으로 소유했던 모든 회사 자산을 반납하십시오. 남은 이야기는
당신 측 변호사와 검찰 조사실에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망부석처럼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회의실 문가에 서 있던 총무팀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심유진의 눈치를 살폈다. 심유진이 서리빨처럼 지시했다. 매뉴얼대로 집행하세요. 총무팀장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쩌렁쩌렁하게 대답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이 거대한 회의실에 최초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심 실장님도 아니었다. 사모님도 아니었다. 오직 사장님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마치 시체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획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으나 그를 향해 아양을 떨던 한서연은 이미 복도 구석으로 반발짝 뒷걸음질 친 후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참담하게 엉켰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장례식 빈소에서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새로 등극한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간택녀처럼 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쏟아진 서류 뭉치를 가슴에 엉성하게 끌어안은 채 그 패배자의 눈빛을 가장 먼저 외면해버렸다. 파멸은 회사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빠르게 닥쳐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치의 연구개발 자금 집행 내역 일체를 압수수색하다시피 쓸어갔고 곧이어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천문학적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남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던 날 심제약 본사 앞에는 방송국 중계차들이 진을 쳤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지는 않았으나 여의도 증권가와 제약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쫙 깔린 상태였다. 남편은 끝까지 가소로운 체면을 지키려 발악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조사실로 향하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렸다. 본건은 단지 내부 이사회의 사소한 경영권 이견에서 불거진 오해일 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의 곁에 없었다. 검찰의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불려나간 날 한서연은 자진해서 회사 내부망 이메일 내역 원본과 은밀히 녹음해 두었던 통화 파일들을 수사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증거들 속에는 남편이 그녀에게 기획팀 예산을 핑계로 차명계좌 송금을 노골적으로 지시하며 연구개발센터 늙은이들이 절대 결제 라인을 보지 못하게 차단하라고 윽박지르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서연을 대동한 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읍소했다. 저희 의뢰인은 직장 내 상명하복의 위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내부 고발자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 통수 맞은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은 마시던 종이컵을 쥐어짜듯 우그러뜨렸다. 그년이 내가 다 시킨 짓이라고 불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뱀처럼 스멀거렸다. 변호사는 가져온 수사 기록을 툭툭 쳤다. 제출된 이메일 발신처가 명백히 사장님, 아니 강 전 부사장님 개인 계정입니다. 녹음 파일의 음성 지문 분석도 이미 끝났습니다. 남편은 기나긴 침묵 끝에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자신의 등 뒤에 숨어 입꼬리를 올리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완전한 삶을 채워줄 유일한 진짜 내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곁에 선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권력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공호 뒤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심유진은 어떻게 지내고 있답니까? 남편이 넋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심제약은 이미 언론과 증권거래소에 경영권 완전 변경 공시를 띄웠습니다. 심유진 씨가 단독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식 취임했고 이사회 물갈이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회사 측 로펌은 우리 쪽의 모든 합의 시도를 묵살하고 검찰 조사에 피바람이 불도록 적극 협조 중입니다. 남편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장 멍청하고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여자가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얄팍한 서류와 답답한 법적 절차와 그리고 그 지독한 침묵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회사 정문 밖 쓰레기통으로 차근차근 처박아 버리고 있었다. 심제약 내부의 살벌한 태풍은 한 달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이사회가 출범한 직후 심유진은 피 튀기는 대규모 숙청을 단행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서류를 위조하는 데 가담했던 2명의 이사는 가차없이 옷을 벗고 검찰청으로 끌려갔지만 나머지 일반 직원들에게는 철퇴를 내리지 않았다. 재무팀은 압수수색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는 선에서 정리가 끝났다. 칼질당했던 연구개발센터의 예산은 즉각 원상복구되었고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그토록 매달렸던 표적 신약 파이프라인의 추진 일정이 이사회 최우선 안건으로 다시 상정되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극도로 몸을 사렸다. 신임 사장이 부임한 첫 주,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심 실장님하고 말을 거는 큰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사장님하고 부를 때조차 그들의 혀는 아직 그 엄청난 지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우스꽝스럽게 꼬여들었다. 심유진 역시 사람들의 입에 억지로 재갈을 물리며 호칭을 고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8시 30분 정각에 출근 카드를 찍고 가장 먼저 1층의 연구개발센터 실험실을 순회한 뒤에야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아버지가 쓰던 거대한 대표이사 집무실에는 당장 짐을 풀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딸린 코딱지만 한 임원회의실을 개조하여 임시 사장실로 쓰겠다고 총무팀에 지시했다. 총무팀장이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저기 고 심 사장님께서 쓰시던 원래 대표 집무실 집기들은 어떻게 처분할까요? 심유진은 굳게 닫힌 그 육중한 나무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당분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녀가 말했다. 창립기념일 행사가 끝난 뒤에 제가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청담동의 고래 등 같은 본가 역시 그녀는 미련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집에는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너무나도 짙게 배어 있었다. 빈방의 문을 열 때마다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외출했다 돌아오실 것만 같았다. 서재에서 잔물을 처리하고 있을 때면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오신 아버지가 유진아, 오늘 임상 결과 브리핑은 어찌 되었느냐 하고 물으실 것만 같아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녀는 남편과 신혼살림을 차렸던 청담동 고급 아파트와 본가 저택을 전부 최고급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다. 결혼 생활의 온전한 파기였다. 그리고 회사 본사 사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버지가 창업 초창기에 샀던 작고 허름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방도 몇 개 없고 벽지는 누렇게 바랬으며 비좁은 주방 창문 너머로는 어두침침한 골목길이 내다보이는 구옥이었다. 소식을 들은 민 변호사가 당황하며 물었다. 정말 그 낡은 집으로 거처를 옮기실 작정이십니까? 네, 심유진은 구옥의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곰팡이 쓸고 색바랜 커튼을 뜯어내는 인부들을 지켜보았다. 출퇴근하기에 동선이 제일 편하거든요. 민 변호사는 청담동 저택 화장실보다도 작은 그 남루한 거실을 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심유진은 그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처음 제약회사 간판을 거셨을 때 이 집에서 주무셨어요. 민 변호사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늘 공장이랑 집이 가까워야 새벽에 알약 찍어내는 기계가 고장나도 맨발로 뛰어나갈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심유진이 손을 뻗어 벽면을 차지한 낡은 나무 서재장을 쓰다듬었다. 책장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원목 선반 위에는 수십 년 전의 두꺼운 장부와 서류 철들이 무겁게 짓눌렀던 희미한 파임 자국들이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사하는 날 회사 직원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 심유진은 계절 옷 몇 벌과 아버지의 유품인 돋보기 안경, 친필 편지, 그리고 핵심 서류 뭉치 몇 개만을 챙겨 나왔다. 청담동 아파트에 남겨진 남편과 함께 샀던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구와 그릇들은 중개인에게 알아서 고물상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짐을 싸기 위해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제일 안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편의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다. 그 구두는 그가 처음 심재학 평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매일같이 신고 다니던 것이었다. 밑창이 반질반질하게 달아빠진 그 신발을 보며
그녀는 아주 오래전의 밤을 떠올렸다. 남편과 야근을 마치고 텅 빈 회사 주차장 차 안에서 삼각김밥을 베어 물며 그가 불타는 눈으로 말했었다. 유진아, 나 반드시 장인어른 입에서 내 이름 3글자 인정받게 만들 거야. 그때 그녀는 남편에게 생수병을 건네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 출신 성분 같은 거 안 봐. 오직 회사를 향한 헌신만 보시는 분이야. 남편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이겨야지. 그녀는 어렸다. 그가 말한 그 지긴다는 소름 끼치는 단어 뒤에 도대체 어떤 추악한 야심의 이빨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다. 이삿짐 센터 인부가 다가와 물었다. 사장님, 이 신발장 안에 있는 구두도 박스에 담아드릴까요? 심유진은 먼지 쌓인 그 구두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무심하게 신발장 문을 쾅 닫았다. 버리세요. 인부가 구두를 집어 대형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으로 쑤셔 넣었다. 질긴 비닐봉지 입구가 찌익 소리를 내며 묶이는 둔탁한 마찰음이 복도를 울렸다. 심제약의 창립 기념일은 11월 초로 잡혀 있었다. 본사 1층의 거대한 대리석 로비는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다 쓰러져 가던 슬레이트 지붕 공장 시절부터 지금의 강남 랜드마크 사옥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역사를 증명하는 거대한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걸려 있었다. 그 시작점의 가장 첫 번째 사진은 침울한 영정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기철 사장이 50대에 펄펄 끓는 나이에 연구센터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과 함께 현미경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빛바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와이셔츠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붙인 채 호랑이처럼 매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곁에 선 말단 연구원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행사 당일 대강당에는 백발이 성성한 올드보이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직에서 은퇴한 자문역, 지방공장으로 한직 발령났던 지점장, 그리고 전 남편의 횡포에 못 이겨 사표를 던졌던 전직 임원들이 귀빈석을 가득 채웠다. 정 이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 가족의 도움으로 맨 앞줄 정중앙에 자리 잡았다. 김상무는 철 지난 구식 양복기대 심제약의 금색 회사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왔다. 윤 교수는 그 옆에 앉아 행사 팸플릿을 꼼꼼히 읽고 있었다. 심유진은 무대 뒤 어둠 속에서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가 스태프들과 동선을 맞추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다음 순서로 주식회사 심제약 대표이사 심유진 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그 대사가 정식으로 울려 퍼지기 직전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먼저 메아리쳤다. 부사장 사모님, 심 비서실장, 회장님의 외동딸.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수식어가 떨어져 나간 오직 심제약의 수장, 심유진.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연설문 큐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혼자 텅 빈 구옥 서재에 앉아 수십 번을 고쳐 쓰고 박박 지워내며 절반 넘게 분량을 날려버린 원고였다. 아버지는 일장 연설이나 공허한 허세 따위를 끔찍이도 싫어하셨다. 그녀 역시 오늘같이 뼈저린 날 구구절절 변명 같은 말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사회자가 단상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마이크에 대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임직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다음은 주식회사 심제약 신임 대표이사 심유진 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의 높은 천장을 때렸다. 심유진이 무대 위 눈부신 조명 아래로 걸어나갔을 때 가장 먼저 그녀의 시야에 맺힌 것은 정 이사의 얼굴이었다. 노구의 이사는 휠체어 손잡이 대신 주름진 두 손을 부딪히며 혼신의 힘을 다해 박수를 치고 있었다. 김상무 역시 느리지만 바위처럼 묵직한 손놀림으로 호응했다. 중앙좌석에 포진한 연구개발센터의 젊은 팀장들 중 몇몇은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나 누구 하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크리스탈 단상 뒤에 우뚝 섰다. 그리고 손에 들고 온 연설문을 단상 옆으로 가차없이 치워버렸다. 조명은 태양처럼 뜨겁고 밝았다. 뒷줄에 앉은 올해 신입사원들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도 보였고 벽면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사진 밑에 작게 새겨진 동판의 글과도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제약회사를 세운 이유는 떵떵거리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선에 선 환자의 입에 알약 하나를 밀어넣기 위함이다. 아버지가 공장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하셨다는 그 투박한 맹세는 훗날 회사의 정식 연례보고서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신념이 되었다. 심유진이 마이크에 입을 뗐다. 안녕하십니까? 심유진입니다. 웅성거리던 강당이 일순간 진공상태처럼 고요해졌다. 지난 몇 년간 건물 안에서 많은 분이 저를 심 실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자는 뒤에서 부사장 사모님이라고 수군대기도 했지요. 오늘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온전한 대표이사 사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양손으로 단상 모서리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선대 심기철 사장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게 정확히 두 가지의 짐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표적 신약 파이프라인의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썩어 빠진 회사 지배 구조의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내일 당장 연구소 불을 켜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우리가 이미 뼈를 깎으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최근 우리 회사는 겪지 말았어야 할 치욕스럽고 참담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법기관의 압수수색과 조사는 법의 엄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진행될 것이며 그 책임은 감방에 가야 할 자가 처절하게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제약은 앞으로 침묵이라는 비겁한 방패로 그 어떤 범죄자도 숨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할 연구개발 자금이 누군가의 추악한 개인적 야심을 배불리는 제물로 바쳐지는 일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대강당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연구개발센터 임직원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전임자의 만행으로 강제 중단되었던 모든 임상 프로젝트를 오늘부로 백지에서 재평가하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대금 지급이 묶여 고통받았던 하도급 협력사들의 밀린 대금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액 결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 사원증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나야 했던 동료들이 만약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회사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셔오겠습니다. 지난 3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억지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궤도를 이탈해 박살났던 부품들을 원래 있어야 할 가장 완벽한 자리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정 이사가 끝내 고개를 떨구며 거친 손등으로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훔쳐냈다. 심유진은 텅 빈 손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는 심씨 집안의 호화로운 저녁 식탁이 아니며 권력의 상석에 앉았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길을 비키라 호통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요. 회사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밥줄이자 피와 땀이며 병상에서 오늘 밤을 넘기게 해달라 기도하는 환자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단 한 알의 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단지 심씨 성을 가졌다는 얄팍한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제가 어두운 비서실에서 서류나 넘기던 여자였다는 이유로 저를 시험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어떤 칼을 쥐고 어디를 향해 베어나가는지 그 결과로만 저를 평가하십시오. 그녀가 단상 옆으로 걸어 나와 강당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혔다. 우레를 넘어선 건물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기념식이 끝난 뒤 로비에는 그녀와 악수하기 위해 늙은 사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감격에 겨워 사장님하고 목맨 소리를 내는 이도 있었고 습관이 무서운지라 얼떨결에 심 실장님 하고 외쳤다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입을 틀어막는 임원도 있었다. 심유진은 조금도 불쾌한 기색 없이 그들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일일이 눈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가 휠체어를 타고 그녀 앞에 다가왔다. 사장님, 정 이사가 주름진 입가에 미소를 띠며 물었다. 심 사장님이 쓰시던 그 넓은 본관 집무실은 도대체 언제쯤 들어가실 겁니까? 심유진은 로비 저편 끝 회장실로 직행하는 VIP 엘리베이터를 응시했다. 오늘 오후요. 정 이사가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었다. 그거 참 다행입니다. 그 좋은 호랑이 굴을 너무 오래 비워두면 쥐새끼들이 꼬이기 마련이니까요. 오후 4시 정각
심유진은 총무팀장과 비서실 직원 3명을 대동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대표이사 사장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웅장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와 배치는 거짓말처럼 그대로였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장, 임원들을 불러 조인트 까던 긴 원목 회의 테이블, 그리고 채광창 옆에 놓인 가장자리가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커다란 관음죽 화분까지. 호두나무로 깎아 만든 육중한 책상 위에는 생전 아버지가 쓰시던 손때 묻은 옛 명패가 비서들의 철저한 관리 덕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여 왼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번쩍이는 새 명패는 아직 책상에 오르지 못한 채 뒤따라온 총무팀장의 두 손에 황송하게 들려 있었다. 총무팀장이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물었다. 사장님. 심기철 선대 사장님의 옛 명패는 1층 역사관 기념 진열장으로 정중히 모실까요? 심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금속 명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아주 어릴 적 유치원을 마치고 회사에 놀러와 아버지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릴 때면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책상에 매달려 그 명패에 음각된 심기철이라는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곤 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다가도 그 모습을 발견하면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녀석아, 과자 부스러기 묻은 손으로 막 만지면 안 돼. 세월이 흘러 회사의 비서실장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늘 책상 반대편의 찬바닥에 뻣뻣하게 서 있어야 했다. 결제판을 건네고 브리핑을 하고 숨 넘어갈 듯 위태로운 아버지의 목소리로 태훈이 그놈, 밖에서 또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보고해라는 서글픈 밀명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거대한 책상 뒤편 최고 권력자의 가죽 의자에 엉덩이를 붙여본 적이 없었다. 오늘 그녀는 천천히 책상을 돌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직접 손을 뻗어 아버지의 낡은 명패를 집어들었고 다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았다. 여기 두세요. 그녀가 몸을 돌려 책상에 앉으면 가장 정면으로 시선이 꽂히는 책장의 첫 번째 눈높이 선반 한가운데에 옛 명패를 올려놓았다. 절대 치우지 마세요. 제가 매일 볼 겁니다. 총무팀장이 황급히 고개를 주걱거리며 자신의 품에 안고 있던 육중한 새 명패를 그녀에게 공손히 바쳤다. 차가운 티타늄 재질이 새 명패에는 이렇게 깊게 파여 있었다. 사장 심유진. 그녀는 양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책상 정중앙 한가운데에 오와 열을 맞춰 내려놓았다. 명패의 묵직한 밑동이 두꺼운 원목 상판에 닿으며 둔탁하고 뼈를 때리는 듯한 결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석 비서가 그날 당장 사장의 서명이 떨어져야 할 긴급 결제, 서류철들을 책상 오른쪽 빈 공간에 탑처럼 쌓아 올렸다. 첫 번째 붉은색 파일은 그토록 갈망하던 연구개발센터의 임상예산보건품에서였고, 두 번째 푸른색 파일은 부패한 임원진을 도려낸 새로운 이사회 구성대회 공시안이었으며, 세 번째 흰색 파일은 청담동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중개소의 확인 영수증 사본이었다. 심유진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가장 먼저 첫 번째 붉은색 연구 예산 결제판을 펼쳤다. 그녀는 만년필의 뚜껑을 돌려 열고 서명란 위에 망설임 없이 크고 힘찬 필체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긁어내렸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쏟아져 내리며 1층 로비에 걸려있을 그 옛날 허름한 공장 흑백 사진 위를 따뜻하게 덮고 있을 시간이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집무실 문틈 너머로 복도를 분주하게 오가는 사원들의 힘찬 발소리가 들리다. 문득 누군가 걸음을 멈추는 기척이 났다. 문밖에서 젊은 신입 비서의 조심스럽고도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연구개발센터 윤 팀장님께서 결제 서류 들고 대기 중이십니다. 심유진은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결제판을 덮고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들어오시라고 해? 묵직한 집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복도를 환하게 밝히는 형광등 불빛과 창밖의 붉은 노을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며 책상 한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명패를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은 책장 선반 위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의 낡은 명패 위로도 고르게 내려앉았다. 거대한 책상을 사이에 둔 두 개의 명패는 폭풍이 지나간 뒤 마침내 각자의 가장 완벽한 자리에서 고요하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엔드.